네, 다시 2강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관리규약,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 수행 계획, 제가 항상 강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규 단지에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또 제가, 찾아뵙거나 아니면 연락을 한 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선배님들도 강조를 하시겠지만,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무교육도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사업자 선정 지침의 이 내용이, PPT 자료만 해도 거의 7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지금 불과 한 30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페이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무교육 때 여러분들을 뵙고, 강조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는 제가 누누이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2021년 6개월 이렇게 잡아가지고 심화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관리규약,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 수행 계획. 그런 스터디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가지고 선배 소양님들하고도 교류도 하고 이런 스터디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이어서 이제 7번째 일반 경쟁 입찰과 또 그 사이에 또 뒤에 한 10여 명 분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이게 지금 전남대학교 대강당입니다. 뒤에 또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게 코로나 이 시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자, 일반 경쟁 입찰 및 제한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거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랬죠.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우리 공고문에, 입찰 공고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에 공고했던 그 내용을 다시 변경해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또 시행령 제5조 2항 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견 청취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가 관리규약, 여러분들 가면 관리규약 뒤에 별지에 양식에 있거든요. 그걸 전 세대에다가 배포를 해줘야 돼요. 관리규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근데 간혹 현재 지금 관리규약 준칙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혹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지 않고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관리규약대로 세대에 배포하지 않고 그냥 게시판에 게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규약 준칙대로, 우리는 관리규약대로 했다 하면 뭐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시에서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대로 관리규약을 개정을 하셔가지고 이 절차를 밟아두신 게 좋습니다. 민원이 안 생겨요. 왜 우리 아파트는 각 세대 우편함에 각 세대에 배포하지 않냐, 이런 어떤 민원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관리규약 개정하는 이 상황에서도 대단히 또 복잡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관리규약을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취를 듣고 나서 입주자, 이 청취서를 우편함에 세대에 배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그 사전에 의견 청취하는 그 의견 청취서입니다. 서면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2번 열려요. 한 번은 과반수로, 예를 들어서 A 위탁회사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을 하자, 이거를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물어보자라고 의결을 하는 거 한 번 하고, 그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다시 입주자대표회를 열어서 그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셨죠?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이건 주택관리업자가 아닙니다. 용역.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로서의 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을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하여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수행 실적 평가서가 여러분들의 관리규약의 별지에 들어있으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그 절차에 따라서 평가하여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의결 사항이니까 관리수장님이 가서 용역회사 일반 기존 사업자 계약의 주체다 가지고 업체 불러가지고 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아파트 같으면은 입주자대표가 없으니까 의결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이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것도 나중에 따지고 들어오면 과태료가 대상이 돼버린다.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한 상황에 이런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선조치하고 후 보고가 가능하다. 공산품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품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 정해버리면 이거 대상금액이라고 그래요. 관리규약에 몇 천만 원라고 딱 정해버리면 그건 관리규약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정한 시공에 필요한 경우 공산품에 해당하지 않고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재를 공산품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한번 좀 써봤는데 아무튼 이 첫 번째 공산품의 금액 제한은 없다. 다만 관리규약에 정해버리면 대상 금액으로 정해버리면 관리규약대로 해야 된다. 자, 4조. 사업자 선정지 지금 이제 4조 나가고 있어요. 벌써 몇 분 지나버렸는데 4조 입찰의 방법 1, 2, 3, 4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찰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제 첫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공고문, 그냥 관리소장이 공고문 만들어가지고 회장 사인 받고 공고문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주자 대표의 혹여 입주자 대표가 무슨 공사하자고 의결을 해가지고 그 공고문을 입주자 대표들한테 다 나눠주고 회의록 뒤편에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중요하냐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파트 일이 하도 변화무쌍해서 그런 어떤 자료, 서류 그런 보충들이 대단히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3항에 따른 지금 4조 설명하고 있습니다. 4조 4항과 5항 설명하고 있습니다. 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 대상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에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입주자 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아파트 관리규약에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이면 7명이 6명은 아니잖아요. 3분의 2 이상이면 6명까지인가? 6명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6명이 안 돼버렸을 때가 문제잖아요. 이 구성원의 그 말은 아니구나. 구성원이 과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5명 이하가 돼버린 경우, 그랬을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를 하고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이 의결권은 이제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죠. 다만 입주자 대표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입주자 대표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입주자들한테 그 의결사항을 물어버린 겁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걸 이제 좀 요약을 좀 했어요. 네. 제5조 입찰의 성립 1항과 2항 내용인데 일반 경쟁 입찰은 두 곳 2인 이상의 유한 입찰이 성립이 돼야 돼요. 유한 입찰입니다. 2인의 집중이 아니라 유효한 2인이 돼야 돼요. 여기 있네. 입찰의 참가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유효한 입찰의 수. 예를 들어서 입찰은 3개가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하자가 있는 업체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명 경쟁 입찰은 9인 이하 사업자 중 5인 이상이 지명한 것을 말하고 제한 경쟁 입찰은 10인 이상의 사업자일 경우 3개 이상의 유한 입찰. 우리가 제한 경쟁 입찰 할 때는 3개 이상의 유한 입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경쟁 입찰은 2개 이상, 제한 경쟁 입찰은 3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효한 숫자가 중요해요. 유한 입찰자 수가 중요하다.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여러분들 사업자 선정지 지금 별표 3회, 3과 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나가 있는 입주자 대표의 또는 관리 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인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의 무효율을 알려야 됩니다. 그 알리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공고할 때 공고문에 그걸 명시를 해줘라. 팩스로 보내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그거는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무효의 이유 통보 여기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공고한 내용으로 통보를 하면 돼요. 전화, 팩스, 문자, 서신, 이메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찰 공고할 때 그 내용을 명시를 좀 해주라. 입찰의 무효 사항이 자격은 입찰 참가 자격이 이거는 유효한 입찰 참가자가 아니라 무효한 입찰 참가자잖아요. 이게 숫자에 염두에 두지 마시고 또 현장 설명에 참가하지 않는 자 이 공고문에 명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 현장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면 무효다.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리고 입찰서 여러분 K아파트의 전자입찰을 할 때 이 조항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항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서 및 제출 서류 마감 시한까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입찰 당연하죠. 그 시한까지 도착해야 되고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이 자료를 등록을 합니다. 전자입찰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업체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K아파트에다가 입찰을 띄운다면 업체가 그것을 그 시스템에 맞춰서 자기들의 서류 같은 거를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리 주체는 그 서류를 하자가 있나 없나만 또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비전자 입찰의 경우 발주처 지정 장소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 언제까지 내라. 그랬을 때 그 장소에 그 시간까지 내주셔야 돼요. 입찰 무효. 이행 여부, 입찰 보증금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이것도 당연히 입찰 무효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회사 대표, 입찰자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 그 위임장을 써갖고죠. 대리인이 아닌 자 또는 동일한 입찰건에 동일한 이통에 본인이 두 건의 입찰을 해버린 경우 그리고 입찰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입찰, 회사 인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입찰, 아니면 혹은 다른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이 날인된 경우, 이거는 이제 소장 관리 주체가 이제 점검을 하셔야겠죠. 입찰 서류를 확인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도 지루하죠. 이게 관리규약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이나 또 장기수선 계획은
그 용어 자체부터 좀 따분합니다. 제가 이걸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외울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엄청난 양이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분할까봐 제가 좀 숭고한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PT 자료 정리해 놓은 것을 보여주면서 합니다. 입찰 계약의 산출 방법 및 기준을 위한 제출한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 방법 및 기준, 이건 공고 때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발주처에서 그 산출 내역서하고 그 입찰서의 내용하고 금액이 틀려버려도 무효가 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당연히 이거는 관리주체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적격심사 평가 서류에 행정처분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되고, 입찰 장소 도청은 전자입찰 방식인 경우는 시스템 자료 등록하는 그 양식에 따라 그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간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산출 내역서에 동일한 작성된 산출 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타인의 그러니까 A 업체의 산출 내역서하고 B 업체의 산출 내역서가 자기들이 서로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은 입찰서가 내버린 경우가 있어요. 타인의 산출 내역서가 동일한 작성된, 이게 뭐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담합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입찰서의 가격과 산출된 내역서의 총계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적성성에 의해서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이제 기타 또 무효되는 그 내용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입찰서의 입찰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하는 입찰. 우리 그 은행에 청구서에 낼 때 우리 한글 쓰고 옆에 또 아라비아 숫자 쓰잖아요. 입찰서에도 이런 경우를 무효 사유로 놔뒀습니다. 왜 이런가 했더니, 우리 아라비아 숫자는 공을 하나 더 쳐버리고 컴마를 하나 더 해버리면 금액 차이가 또 막, 본인은 한 3천만 원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컴마가 다른 데 지켜버리면 본인도 입찰을 냈던 본인들도 낭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자와 입찰서의 이 아라비아 숫자와 이 한글 금액을 꼭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조에 낙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서 낙찰 방법, 적격심사제. 우리 별표 4, 5, 별표 6의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됩니다. 이 여러분들 그 사업자 여러분들 그 교환에, 사업자 선정심 교환에 표 4, 5, 6이 있어요. 이 평가표에서 최고점. 그럼 최고점이 같아버리면 어쩌냐? 최고점이 점수가 같아버린 거예요. 점수가 같아버리면 그 입찰서 가격이 최고거나 최저인 업체를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최저 가격을 입찰했던 업체를 선정을 하면 되고, 우리가 재활용 수거나 잡수입 수거 같은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최고 가격을,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있죠. 최고, 최저. 나도 헷갈리네. 용역을 할 때는 최저. 이런 잡수입 같은 거는 최고 가격대의 업체를 선정을 하면 돼요. 근데 가격까지 똑같아 해보면 또 어떡하냐? 그때 이제 추첨을 하는 겁니다. 자, 최저 낙찰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 최고 낙찰제. 이건 지금 전자입찰제가 흔히 지금 최저 입찰제입니다. 최저 입찰제. 최고 입찰제는 잡수입 같은 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낙찰 방법은 제1항에, 이 1항에 따른 방법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 우리가 오픈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클릭하면 오픈이 곧바로 되니까, 클릭하면 그 순간에 그냥 그 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 그러면 3개 업체 가격이 딱딱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감사는 참관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감사님을, 입주자 대표의 감사님을 불러요. 그래 같이 봐. 그래 같이 봐가지고 그 결정을
관리소장이 간단한 서식에 의해서 뭐 서식 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서식 양식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줘버리면 됩니다. 그 개찰을 해놓고 전자입찰에 크게 해가지고 딱 오픈시켜놓고 감사가 봤다고 그걸 곧바로 관리주체가 공고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업체를 선정이 됐다 하고 공고해버리면 안 되죠. 형식적 요식행위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입주민 투표로 낙찰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이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대상된 금액, 대상한 금액, 이게 얼마라고 용역을 공사나 용역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이상. 옛날에 관리규약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철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관리규약이 돼보면 얼마 이상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산품 같은 거나 그런 공사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했을 때는 그 관리규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는 2인 이상인 경우 최전화, 잡수입 같은 거, 아니 일반 공사, 용역 같은 경우, 또 최고나 잡수입 같은 거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입찰자가 최저 낙찰자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금액이 같아버렸을 때 적격심사제는 최고점 2인 이상일 때는 최고 가격으로, 그리고 최저 가격이 동일할 때는 추첨으로, 최저 낙찰자는 최고 가격이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더 혼란스러우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몇 분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으니까 다시 몇 번 보면 다만 최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니까. 최고 입찰제 하면 금액이 제일 큰 업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잡수입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최저 입찰,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보다 작은 업체, 작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를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표를 만들어놓고 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 노력이 삭감돼 버리지. 자, 질의 이런 질의가 들어왔어요. 자, 2인 이상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미참석한다면, 그럼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낙찰자 결정 시에 우리가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공고에 지정된 장소에서 낙찰자를 결정을 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낙찰자를 결정을 할 때 미참석한다면 그 업체 중에, 참가하는 업체 중에 이 입찰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답변은 주택건설공구부, 국토교통부 건설공구에서 답변이 왔어요.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7조 사항 5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추첨 방법, 참석 여부에 따른 입찰 자격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첨 시 미참석으로 인하여 해당 입찰 자격이 박탈된 것은 아니다. 예, 해당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에 다 참여를 했지만 그 추첨을 할 때, 그러니 예를 들어서 2개 업체만 최종 추첨을 해야 된다. 아니면 했을 때 A 업체, B 업체 두 업체 중에서 A 업체만 왔어. 그럼 A 업체만 추첨하면 돼요. 그 나머지 추첨하지 않는 거 하나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 남아 있다 씀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추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격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참여하지 않아도 낙찰자로 선정돼 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합 만들어 가지고 추첨을 하는 거니까.
시간이 이제 8조 입찰서 제출 시간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8조부터 이제 9조, 10조 이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자료 교환 자료에 해설서까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여하시면 제가 기존에 돼 있던 것 중에 또 제가 또 이렇게 막 참고해서 다시 또 부과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심화교육 때 여러분들하고 다 또 같이 또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강의도 마찬가지고 장기수용계획이나 관리규약이나 또 공동주택 길라잡이 회계 이런 부분도 여기에 강사로 준비하신 분들은 의욕적으로 준비한 내용들이 풍부해요. 많고. 근데 이걸 지금 이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 없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다른 기회를 저희들이 또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린 줄 저도 몰랐어요. 막 두서없이 막 시간이 가버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협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서금석이었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주시회장 서금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